수정아,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정만수는 숨을 삼켰어요. 눈 쌓인 암자마당, 스님 옷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말 좀 해봐. 대체 뭐야 그날 내가 너 유골함까지 받았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눈엔 피보다 진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장례까지 치른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스님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정만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을 올랐어요. 절로 향하는 그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었고 이 길을 걷는 날만큼은 숨이 차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딱 이맘때쯤이면 피는 은목서 향이 산바람을 타고 올라와 벌써부터 그의 가슴을 죄어왔죠. 10년이 지나도 너는 이렇게 날 불러낸다, 수정아. 그는 천천히 절 앞에 다다라 신발을 벗고 마당을 건넜어요. 매년 그랬듯이 대웅전 오른쪽 끝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다른 신도들 틈에 섞여 앉아 묵주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10년 동안 지은 죄 같았어요. 수정아, 올해도 왔다.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아침 그냥 한 번만 안 그랬어도 그날을 떠올리는 건 언제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허둥지둥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만수는 매번 늦잠 자고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며 던졌던 마지막 말.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그 말이 돌아온 마지막 인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아내는 사고를 당했고 시신은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된 채 장례식장으로 왔죠. 그는 시신을 보지도 못한 채 묵묵히 유골함을 받아들었어요. 그 뒤로 그는 매년 이 절을 찾았어요. 자신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밀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기도를 올리고 나니 절 복도 쪽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법당 옆을 지나갔죠. 그 순간 정만수는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삼켰어요. 회색 장삼자락 아래로 보이는 흰 고무신, 작게 굽은 어깨, 그리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자꾸 만지작거리던 습관. 수정이야? 온몸의 혈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무릎을 반쯤 세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곧바로 다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이젠 진짜 내가 미쳐가는 거야. 사람 그림자까지 아내로 보이다니. 아빠,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옆에 앉아있던 혜진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아니야. 그냥 저 스님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혜진은 잠깐 그 스님 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분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근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 그날은 기일이라 법회가 길었어요. 불경이 울려 퍼지고 향 냄새가 절 안을 가득 채웠죠. 스님들이 돌아가며 짧은 법문을 전했는데 그중 한 스님의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사람은 잊으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고 잊었다고 생각하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그게 인연이고 업이죠. 그 말에 정만수는 묵주를 떨어뜨렸어요. 딱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고 그때 스님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스님의 눈은 이상하게 깊고 조용했어요. 아내처럼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왜 저 눈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님이 다시 천천히 돌아서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법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그에겐 괴로웠어요. 집에 도착한 그는 습관처럼 서랍을 열고 수정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아까 그 스님 눈빛과 겹쳤어요. 그는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천천히 읽었어요. 만수 씨, 미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정만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 난 그날 이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지.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은목서 향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향기와 함께 그는 문득 또렷한 장면 하나를 떠올렸어요. 수정이 마지막으로 해준 아침 밥상,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접시 끝에 조그맣게 놓였던 부추김치. 그건 수정이 만든 마지막 밥상이었어요. 그는 흐느낌을 삼키며 사진을 다시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보인 마당 한켠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천천히 뒷모습을 돌려 지나가고 있었죠. 그 뒷모습,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만수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떠올렸어요. 절에서 마주친 그 스님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진 속 아내와 겹치는 눈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을 긁어댔어요. 수정이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젓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그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꾸만 휴대폰으로 절 사진을 뒤적였죠. 아빠, 저 스님 있잖아요. 무심 스님이라고 하던데. 무심 스님? 절 신도 게시판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은 없어. 소개도 없고. 그런데 누가 쓴 글엔 말이 없는 분인데 인상은 참 따뜻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만수는 조용히 혜진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그날 밤 만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몇 해 전 절에서 받은 법문 책자며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써두었던 메모들이 고이 묻혀 있었죠.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잊는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덮어두는 거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만수는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새벽 그는 혼자 다시 절로 향했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죠. 절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찾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둘러보다 마침 화단에서 물을 주고 있는 젊은 스님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무심 스님 계신가요? 젊은 스님은 물 뿌리개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심 스님은 내원에 계십니다. 일반 신도분들은 출입이 어려우세요. 아, 저는 그냥 지난번 법회 때 인사를 나눴는데 그 눈빛이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는데 왠지 다 들어주는 느낌이라고요. 정만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그 사람도 그랬지. 내 말보다 내 눈을 더 들어줬어. 그는 절의 대웅전을 다시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기도를 하려다 무심코 옆에 놓인 접시를 들었어요. 접시 안에는 나물 무침이 담겨 있었고 그 향이 순간적으로 그의 기억을 건드렸어요. 이 냄새. 그는 접시를 코끝에 가져다 댔어요. 들깨가루에 깨소금, 살짝 묻혀진 미나리 무침. 그건 수정이가 생전에 가장 자주 만들던 반찬이었어요. 딸 혜진이 엄마의 손맛이라며 가장 좋아했던 거기도 하죠.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그 스님이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고 스님은 문가에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 둘은 말없이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사라졌어요. 왜 말을 안 하지? 왜 나를 피하지? 혹시 정말 너냐, 수정아?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혜진도 결국 아버지를 따라 저를 찾았어요. 아빠, 나랑 같이 얘기해봐요. 만약 진짜 엄마가 살아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혜진을 바라봤죠. 혜진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든 반찬이 미나리였어요. 오늘 절밥에 똑같이 나왔어요. 정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나도 그 향기 기억났다. 그게 문제야. 이젠 잊을 수가 없어. 절마당을 내려오던 중 한 아주머니 신도가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무심 스님이요? 그분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가끔 혼자 저기 법당 뒤 창가에 오래 서 계세요. 그 자리가 옛날 어떤 신도분이 매년 앉던 자리였거든요. 정만수의 걸음이 멈췄어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매년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였죠. 그날 밤 정만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멈추고 그 창문을 바라봤어요. 텅 빈 창문, 불빛 하나 없던 그 공간에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말없이 매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묵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툭, 그 작은 소리조차 가슴을 울리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만수는 매일 은목서 향이 달리 느껴졌어요. 그 향을 맡는 순간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부엌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조용히 칼질을 하던 그 손, 소리 없이 울던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려다봤던 얼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봤던 게 그렇게 등을 지고 서 있던 모습이었지. 그는 그날의 장면에 자꾸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가 가슴을 찔렀어요. 사고 이후 정리했던 짐들 속에서 한참을 놓지 못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정이가 평소 항상 들고 다니던 손수건. 정만수는 그 손수건을 꺼내 들고 다시 절로 향했어요. 이번엔 절 뒤편, 평소 일반 신도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산책로 쪽으로 향했죠. 그 길은 그가 잘 알던 길이 아니었어요. 풀숲 사이를 헤치듯 걷다가 작은 연못이 있는 뒷마당에 다다랐죠.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빨래줄에 걸린 누런 천 한 장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람에 펄럭이는 천 아래 어딘가 익숙한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수정이가 살아생전 좋아하던 글귀였죠. 무심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만수의 숨이 멎었어요. 무심, 그 스님의 법명, 그리고 이 글귀. 수정이 평소에도 늘 써두던 말인데 그는 손에 쥔 손수건을 떨굴 뻔했어요. 그날 오후 혜진도 다시 절에 왔어요. 아버지가 말을 아끼는 걸 느끼고 혼자서 뒷마당을 살피러 나간 거였죠. 아빠, 나 좀 돌아다녀 볼게요. 혹시 저도 뭔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혜진은 절 안을 조심스레 돌다가 우연히 작은 종무소 문틈 사이로 무심 스님이 혼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익숙했죠. 바로 어릴 적 엄마가 혼자 앉아있던 풍경과 닮아 있었어요.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얹고 차를 입에 대기 전 향을 한번 맡고 눈을 감는 그 습관까지도 엄마, 아니 설마. 그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무심 스님이 문 쪽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눈이 마주쳤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찻잔을 들었어요. 그 행동은 마치 아니야. 난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날 저녁 혜진은 아버지와 함께 찻집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 그분 봤어요. 무심 스님이요. 그래. 나도 오늘 그 사람 흔적을 찾았지. 어떤 흔적이요? 정만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이 글귀, 엄마가 생전에 늘 써붙이던 문장이야. 지금 절 뒤쪽 빨래줄에 걸려 있어. 혜진은 손수건을 바라보다 이내 입을 가렸어요. 엄마 글씨체. 이거 엄마 글씨체 맞아요. 그럼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굳게 다물고 손수건을 다시 접었죠. 며칠 뒤 혜진은 혼자 저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아예 직접 무심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였죠. 그녀는 종무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스님이 나오는 순간 앞을 가로막았어요. 스님, 잠깐만요. 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저를 아세요? 무심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그럴 리 없어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손끝이 약간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혜진은 울먹이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엄마예요. 그쪽? 왜 그러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말에 스님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걸어갔어요. 돌아서 가는 그 뒷모습 혜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엄마라면 돌아봤을 거잖아요. 그 순간 스님은 잠시 멈췄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혜진의 등 뒤에서 작은 바람이 불었고 절 앞에 핀 은목서 꽃잎이 몇 장 허공에서 흩날렸어요. 그건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말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혜진은 그렇게 말한 뒤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해도 자꾸 시선이 멍하니 허공을 향했죠.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귓끝까지 번지는 울음이 겨우겨우 참고 있는 눈물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빠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그땐 왜 우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지 기억나세요? 정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응. 화장장으로 바로 옮겨졌었지. 경찰이 전소된 차량에서 나온 시신이라고만 했고 너도 울고 있었고 나는 그때 정만수는 말을 멈췄어요. 목 안에서 무언가가 걸려나가지 않는 듯한 그 표정. 손을 떨며 찻잔을 쥐던 그의 모습을 본 혜진은 한마디를 꺼냈어요. 아빠가 무서웠죠. 그래. 사실 난 그날 시신을 못 봤다. 못 본 게 아니고 안 봤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내가 그날 마지막으로 던진 말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어. 혜진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라도 봐야 해요, 아빠. 기록이라도 뭐라도. 그녀는 곧바로 다음 날 오전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와 구청, 장례식장에 하나하나 연락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청 기록 보관실에서 2014년 9월 교통사고 사망자 자료 열람 허가를 받았어요. 문서들 사이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에 인쇄된 기록 한 장이 나왔죠.
성명 한수정. 사망 원인 전소된 차량 내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 운전석 위치 및 사고 목격자 진술 기반 추정. 가족 확인 여부 X. 장례 절차 무연고자 화장 신청. 혜진은 종이를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무연고자? 엄마가 무연고자라고요? 그녀는 당장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당시 화장을 진행했던 직원은 이미 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운 좋게도 한 노직원이 아직 근무 중이었어요. 2014년이요. 그때 사고로 온 시신이 몇 구 있었는데 그 직원은 오래된 대장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있네. 한수정 씨. 차량 화재. 아, 이건 당시 얼굴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돼 있네요. 혜진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직접 시신을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날 담당이 아니었고 들리는 말로는 경찰이 오긴 했는데 가족 확인 없이 처리됐다고. 그게 뭐 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 허가는요? 아, 여깄네. 무연고 사망자 간이 신고. 그걸로 대체됐네요. 당시엔 절차가 좀 허술했어요. 혜진은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등줄기엔 땀이 흘렀어요. 그럼 그때 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녀는 대장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전송했어요. 정만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이나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무연고자. 이름만 보고 수정이라 한 게 아니라면 그 시신이 수정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오래전 장례식장 복도가 떠올랐어요. 희뿌연 형광등 아래 검은 비닐에 쌓인 유골함,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바쁜 장례실의 소음 속에서 정만수는 끝까지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었죠. 그게 수정인 줄로만. 다들 그랬으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는 그때부터 믿었어요. 아내는 자신 때문에 죽었고 자신은 그 죄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시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죄가 정체를 잃는 공포를 느꼈어요. 죄인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 죄조차 가짜일 수 있다는 혼란. 정만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은 멀리서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있었고 무심코 흘러나온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내 죄가 아니면 그럼 난 그동안 누구를 향해 용서를 빌었던 거지. 그 말은 마치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던 사람의 절규처럼 들렸어요. 엄마가 그 사고에서 살아있었다면 그 뒤로 어딘가에서 치료를 받았겠죠. 누군가가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간 거라면.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고가 그 정도였으면 바로 병원으로 갔겠지. 근데 그 병원은 어디였을까? 그는 눈을 감고 10년 전 뉴스를 떠올렸어요. 사고는 새벽 5시경. 사고 지점은 시 외곽도로. 병원이라면 분명 근처 응급센터였을 텐데. 혜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량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 주변의 병원 몇 곳을 리스트업해서 들고 나갔어요. 첫 번째 병원은 동산응급의료센터, 두 번째는 조금 떨어진 화정우리병원,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시 삼청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한 개인 병원이었죠. 혜진은 병원마다 방문하며 열람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물론 10년 전 기록을 바로 꺼내줄 순 없다는 병원도 있었지만 삼청요양병원은 의외로 순순히 기록 열람을 허가했어요. 병원 행정실의 한 중년 여성 직원이 말했죠. 그해 9월 초요? 잠깐만요.
그땐 제가 근무하던 시절이네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시트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여기 있네요. 9월 3일 5시 55분. 신원미상 여성. 도로변 구조 후 응급 이송. 기록상 보호자 없음. 초기 의식 없음. 외상 흔적 다수. 이름은 수정으로 임시 표기돼 있어요. 혜진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 환자 어떻게 됐나요? 직원은 파일을 넘겼어요. 초기 처치 후 상태 안정됨. 2일 후 자해 퇴원. 퇴원 인계자 성명 미상. 사찰 관계자 추정. 직접 인계라고 돼 있네요. 연락처도 신분증 확인도 없이 인계되었다고 기재돼 있어요. 사찰이요? 네. 당시 담당 간호사가 스님처럼 보이는 남성이 찾아와 이 환자가 본인의 도반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퇴원 처리된 걸로 돼 있어요. 혜진은 숨을 들이켰어요. 병원에서 기억을 잃은 익명의 여성을 신분 확인도 없이 스님이 데려갔다. 엄마였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중얼이듯 말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기록상 그분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름도 가족도 다 기억 안 난다고 했고 가끔씩 밤마다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그 사고로 모든 걸 잃고 울기만 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라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당시 간호사님 지금도 여기 근무하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퇴사하셨어요. 근데 가끔 근처 요양원에 봉사하러 오시긴 해요.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혜진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병원 로비의 한 작은 벤치에서 한 할머니 간호사와 마주 앉은 혜진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사고 나서 실려왔던 익명의 여성 환자. 그분 기억나시죠? 간호사는 조금 생각하더니 작게 하는 소리를 냈어요. 기억나요. 되게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눈이 늘 슬펐어요. 근데 이상하게 스님이 오시기 전날 그분이 혼잣말처럼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간호사는 살짝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만수 씨, 그 말이 정말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 말, 그 이름, 만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 일 줄 몰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병원 기록, 스님, 간호사, 그리고 그 말. 아빠, 엄마가 그 말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게 마지막 일 줄 몰랐어요. 이게 엄마가 그날 했던 말이었대요. 정만수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덜덜 떨렸고 고개가 땅을 향해 푹 꺾였어요. 그게 내 말이었다. 그는 그렇게 중얼이듯 말하고 가만히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번져나오고 있었죠. 그날 밤 혜진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만수 씨, 그 말이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 라는 문장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그건 엄마였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 말투, 그 말. 그건 엄마였어.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리맡에 놓인 엄마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 사진 속 미소가 지금 절에서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는 그 스님의 눈과 겹쳐졌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혜진은 곧장 절로 향했어요. 이번엔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죠. 대웅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어요. 법회가 끝나고 스님들이 자리를 정리하던 사이
무심 스님이 조용히 복도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한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뒤를 쫓았어요. 스님,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무심 스님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진 않았어요. 혜진은 뒤에서 다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기억하세요? 저, 혜진이에요. 정혜진.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엄마, 왜 이래요? 제발, 그만 좀 외면하세요. 왜 자꾸 아닌 척 하세요? 왜 저를 몰라보는 척 하냐고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작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연 맞아요. 엄마잖아요. 내 엄마 맞잖아요. 왜 자꾸 혜진은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이미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왜 나한테 모른 척해요? 왜 그래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보였어요. 열흘 전 절 뒷마당에서 만수가 발견했던 그 손수건. 그 안엔 분명히 한수정, 그녀의 엄마가 늘 쓰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마음이 죄를 안고 있으면 말이 떠나고 눈이 닫히고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이거 엄마 글씨예요. 이거 엄마 말이잖아요. 이걸로 나 어릴 때 도시락 편지 써줬잖아요. 스님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를 더했죠. 엄마, 왜 날 버렸어요? 그 말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게 그날 당신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그 말이 나를 죽였어요. 그 말이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 혜진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스님을 봤어요. 그럼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왜 다시 나타났어요? 왜 절에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다시 아프게 해요? 스님은 한 걸음 더 물러섰고 이젠 등을 완전히 돌렸어요. 그리고 낮게 음조렸죠. 그대는 이제 어른이 되었네요. 나는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그 말과 함께 스님은 조용히 뒷길로 사라졌어요. 머뭇거리던 걸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걸음. 혜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등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널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정만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내 말을 10년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그는 혼잣말을 했고 바로 그 순간 서랍장 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1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인연은 말로 지워지지 않아요. 말은 칼보다 아플 때가 많아요. 그 말이 지금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만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연신 손을 떨었고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절에서 조용히 정갈이 왔어요. 주지스님께서 조용히 한번 찾아뵙자 하십니다. 정만수는 머뭇거리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오후 작은 선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지스님은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그를 맞았어요. 정 선생님, 1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정만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시선을 책상 위 연잎 찻잔에만 두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주지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분, 무심스님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 절에 오셨을 때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만수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는 처음엔 그분을 그냥 침묵스님이라 불렀지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셨거든요. 어떤 날은 밤새 마당을 걸었고 어떤 날은 부엌 한 구석에서 빗자루만 들고 계셨어요. 심지어 눈 오는 날엔 맨발로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발이 다 얼어도 그저 하늘만 바라보셨지요. 정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해졌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입을 연 날 기억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이었어요. 법당 불단 아래 작은 향을 피우며 이렇게 말했죠. 이 향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 죄를 들고 서 있어야 해요. 무슨 죄입니까? 정만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주지스님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죠. 그건 지금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만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그분이 어떤 사고를 당해 이 절로 오셨는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만 오신 지 며칠 만에 자꾸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죠.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주지스님은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만수 씨. 그렇게요. 그 이름, 그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정만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가는 어느새 젖어 있었죠. 그분은 스님이 된 이후에도 매일 같은 날엔 꼭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음력 9월 3일. 이 절에 처음 오신 날이지요. 정만수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산 위에선 혼잣말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중얼거리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그 말이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정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박았어요. 마치 용서를 구하듯 자신을 향해 내려찍듯 그는 숨죽여 울고 있었죠. 주지스님은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한동안은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무심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 더는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정만수는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어요. 주지스님은 찻잔을 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그분이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무심하다 불렀지만 매일같이 마음 하나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그 사람이 잘 살게 해달라. 그 딸이 행복하게 웃게 해달라. 그 기도요. 정만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에 망가진 숨소리만 가득했죠. 그게 내가 죽인 사람이었네요. 그는 그렇게 절 한복판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기이하게 하늘이 어두웠어요. 가을 끝자락에 사는 고요했지만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가끔씩 부는 바람에 낙엽이 휘날렸고 정만수는 산 입구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엄마는 정말 거기 계실까요? 혜진은 손에 꽉 쥔 목도리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그 손끝이 떨리는 걸 정만수는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응,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 두 사람은 주지스님이 알려준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낙엽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죠. 혜진이 한번 미끄러져 넘어지자 정만수가 손을 뻗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은 감추지 못했죠. 걷는 내내 말은 없었고 대신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산 중턱에 이르자 그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가지 끝엔 까치들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날 찾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정만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그날 못 돌아오게 만들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그만 좀 하자. 죽어버려라. 그게 마지막이었어.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걸음을 옮겼고 정만수도 뒤따랐어요. 그때 혜진의 머릿속에 엄마의 손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밤마다 머리를 빗겨주던 손, 소풍날 새벽같이 일어나 싸주던 김밥 도시락, 잠들기 전 불 끄고 안아주던 그 체온. 그 기억들은 늘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려 했지만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조각들이었어요. 산길 끝자락 작고 허름한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앞에 도착하자 정만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문을 두드려야 하나. 가슴속에 맺혔던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죠. 마당 한가운데 무심 스님이 맨발로 서 있었어요. 하얀 눈이 발목까지 차올랐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혜진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달려갔어요. 엄마. 스님은 천천히 돌아봤고 그 얼굴엔 놀람도 부정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도록 기다린 듯한 눈빛이었죠. 여기까지 왔구나. 왜요?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한 번도 한마디도 없이? 왜 날 혼자 두신 거예요? 혜진아.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 말, 엄마가 맞잖아요. 그 목소리, 그 눈빛. 10살 이후로 난 엄마를 죽은 사람이라 믿고 살았어요. 어른이 되어도 엄마는 내게 없었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딸의 눈물, 아내의 떨림. 그 모든 걸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무심 스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엔 널 볼 용기가 없었어. 날 원망해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스님의 기억엔 수행 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던 딸의 웃음이 있었어요. 계곡물 소리 사이로 들리는 아이의 발걸음, 절마당 끝에 놓여진 인형 하나, 밤마다 뒤척이며 읊조리던 딸의 이름. 당신도 날 용서 못했겠지. 정만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정아, 이젠 다 내려놓고 돌아와줘. 그건 안 돼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삶은 내 속죄예요. 당신 곁으로 돌아간다면 그날로 돌아가야 해요. 그건 그렇게는 못해요.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스님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손은 끝내 닿지 않았어요. 눈발 속에서 머뭇거리며 멈췄어요. 이 손을 잡는 순간 난 무너져요. 이 길 끝까지 가야 해요. 이게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말에 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하얀 마당 위에 서 있었어요. 눈은 점점 굵어졌고 하늘은 마치 그들을 위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손도 닿지 않았고 말도 끝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죄와 용서, 사랑이 그 눈 속에 함께 묻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껴안은 채 세 사람은 눈 내리는 산 속에서 조용히 한 계절을 넘기고 있었어요. 눈발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암자를 뒤로하고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고요함은 마치 마음속 결심이 굳어졌다는 듯 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정만수는 천천히 걸었어요. 혜진은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무심 스님은 암자마당에 홀로 남았죠. 뒤돌아본 혜진의 눈에 어깨 위에 눈을 가득 얹은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기차역 대합실
혜진은 자판기 커피를 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종이컵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손이 떨렸죠. 창밖에 하얀 눈이 흩날리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틈에 그 눈물은 아무도 모르게 흘렀죠. 2025년 11월 14일 엄마를 만났다. 살아있었고 나를 기억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그 손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엄마도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혜진은 내내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가 되살아났고 어릴 적 아침밥 해주시던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뒤섞였죠. 한편 정만수는 산 아래 작은 여관에 머물렀어요. 그날 밤 혼자 언덕을 걸으며 멀리서 보이는 암자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은 마치 오래전 수정과 함께 올랐던 산길의 마지막 등불 같았죠. 여기 오르면 하늘이 가까워져. 그때 수정이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어요. 봄이었고 진달래가 흐드러졌던 날. 정만수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었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대답 대신 말없이 꽃잎 하나를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꽃잎의 촉감과 온기가 지금 다시 눈물과 함께 되살아났죠. 그 시각 무심스님은 암자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촛불 앞에 손을 모은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고요히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바라봤죠. 눈이 마당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딸의 손을 왜 그리도 잡고 싶었는지,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까봐 그래서였다. 무심은 눈발 속에 조용히 서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완전히 비우지 못했구나. 수행자란 이름으로 버텼지만 어미였다는 사실은 버리지 못했구나.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서랍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다가 한 장의 사진 뒷면에서 손글씨를 발견했죠. 혜진아, 너의 생일마다 너를 그리워했다. 이 어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단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목 놓아 울 수는 없었고 그저 입술을 깨문 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요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병원에 들렀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술을 해도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병원 로비를 나서던 정만수는 한 손으로 가슴을 감쌌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의 얼굴엔 오히려 담담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 알겠다. 그날 오후 정만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다시 산길을 올랐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죠. 마치 오래전 사랑을 다시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요. 정만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숨이 찼고 다리는 몇 걸음마다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발걸음엔 지난 1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과 가슴속 깊이 묻어둔 기억들이 실려 있었죠. 손에 쥔 낡은 천가방 안에는 오래전에 수정이 직접 떠서 준 털장갑 한 켤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그 속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발은 거세게 흩날렸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정만수는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 눈을, 그 공기를
이 마지막 시간의 모든 감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수정아, 나왔다. 이번엔 정말 너 앞에서 진심으로 서보려고. 너를 원망했던 마음도, 너를 놓아버리려 했던 날들도 다 용서를 구하러 왔다. 그가 암자 마당에 들어섰을 땐 세상이 고요했어요. 쌓인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듯 모든 게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순간 암자 문이 열렸고 무심 스님이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얀 눈 속에 선 두 사람. 오직 눈 맞은 두 눈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만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조용히 울렸고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난로 불빛은 잔잔하게 일렁였고 그 작은 공간에선 오래전 시간의 냄새가 났어요. 스님의 손에는 목탁 대신 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엔 손수 내린 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죠. 정만수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스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껴요. 안 끼면 손이 시려서가 아니라 당신을 잊을까봐 무서워서요. 무심 스님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그 장갑을 바라보다 살짝 손끝으로 만져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걸 전하듯이 당신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내가 바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정만수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 없는 세월 너무 길었어요. 밤마다 딸아이 얼굴 보며 당신을 불렀고 생일마다 제사마다 당신 빈자리에 대고 속으로 말했어요. 수정아, 미안해. 나 아직 널 못 놓았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단정하게 모아졌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 병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그래서 여기에 온 거예요. 당신 앞에서 마지막 고백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날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허락해줘요. 당신 곁에서 딸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해줘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순간 암자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엔 김이 나는 죽그릇과 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아빠 여기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그리고 엄마도요. 정만수와 무심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긴 세월의 무게를 안고 조용히 부딪혔어요. 셋은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죽을 먹는 동안 말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엔 어떤 고요한 평화가 흘렀어요. 눈은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혜진은 아버지 곁에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무심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손끝으로 그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었어요.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정만수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정만수는 잠든 듯이 숨을 거두었어요. 손엔 털장갑이 꼭 쥐어져 있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딸과 아내가 그의 양옆에 앉아 있었고 햇살은 그들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산이 작은 암자. 그곳은 누군가에겐 고통의 끝이었고 누군가에겐 사랑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겐 마지막 용서의 장소였어요. 눈은 천천히 멈췄고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랑은 오래도록 녹지 않을 눈처럼 조용히 쌓여갔어요. 정만수의 장례는 암자 근처 소박한 자리에 치러졌어요. 스님들의 연불소리와 함께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그의 몸은 산속 작은 평상 위
눈 덮인 고요 속에 안겼죠. 무심은 머리를 숙이고 오랜 시간 묵언으로 기도했어요. 스님의 손에는 여전히 털장갑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기도 내내 그것을 가슴팍에 꼭 껴안고 있었죠. 혜진은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그렇게 혼자서 아프셨던 거예요? 속으로만 외치던 질문이 가슴속을 찔렀고 그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그날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정만수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간 따뜻한 안녕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혜진은 다시 암자를 찾았어요. 스님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엄마, 그 말에 스님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혜진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웃었죠. 이제 저도 여기서 머물 수 있을까요? 스님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그래도 괜찮다는 안도와 이젠 놓아도 된다는 허락이 담겨 있었죠. 그날부터 혜진은 암자에서 스님을 도왔어요. 나무를 패고 밥을 지으며 이따금 마당에 앉아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은 암자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 보았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녀는 거기다 작은 쪽지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제야 엄마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 잘 살아볼게요. 혼자가 아닌 셋이서. 한편 무심은 스님방 안에서 하얀 법복을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혜진이 전혀 본 적 없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죠. 어느 날 낯선 노승이 암자를 찾아왔어요. 그는 무심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고 한참을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무심은 차를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랑 아직 못 나눈 얘기가 많아서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엔 깊은 존중이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은 그날 밤 스님과 마주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을 이야기했어요. 웃고 계셨어요. 정말 편안하게. 엄마 손이 그 옆에 있으니까요. 무심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는 또렷이 젖어 있었어요. 저 어릴 적 기억나요. 엄마 무릎 위에 누워서 머리 쓰다듬어 주던 손. 그 손 다시 잡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무심은 조용히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둘의 눈빛은 따뜻하게 마주쳤고 오랜 이별과 상처는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죠. 서울의 집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정만수가 앉아 커피를 마시던 거실 창가, 사진이 걸려있던 벽면, 그리고 가끔씩 피우던 향 냄새도. 혜진은 한동안 집에 들르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갔을 땐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엔 아버지가 남긴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제 남은 시간은 너희 둘의 것이야. 서로를 지켜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일이야. 혜진은 메모지를 들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혜진은 아버지 방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아빠 잘 가요.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암자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고 스님과 혜진은 마당을 함께 쓸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 같은 눈을 보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눈이 그쳤어요.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낸 날, 혜진은 암자 마당을 바라보다 무심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오늘은 아빠 제사죠. 우리 같이 준비해요. 무심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물 손질을 하고 정성껏 국을 끓이고 도시락통에 밥을 꼭꼭 눌러 담았어요. 그 도시락은 예전 정만수가 들고 왔던 것과 같은 낡은 양철 도시락이었죠. 그 안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리움과 감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둘은 산 뒤편 정만수의 비석 앞에 나란히 섰어요. 혜진은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고 그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렸죠.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밥도 해 먹고 밤마다 얘기도 해요. 무심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았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눈을 떴을 땐 그녀의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그날 저녁 혜진은 방에서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어요. 정만수가 남긴 물건들 사이에 한 권의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수정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노트 표지엔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수정아, 너가 떠난 첫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심장이 멈춘 줄 알았거든. 그 다음 날엔 혜진을 껴안고 울었어. 그 애가 너무 엄마를 찾는 거야. 그 울음이 내 죄처럼 들렸어. 너를 원망도 했어. 왜 나만 남기고 갔냐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너가 아니라 내가 널 밀어낸 게 아닐까 두려웠어. 그래서 스님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나도 모르게 웃었어. 너답더라.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나보다 혜진보다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겠지. 혜진은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아버지가 혼자 써내려간 수많은 밤을 상상했어요. 어느 한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혹시 언젠가 우리 셋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다면 나는 말없이 도시락을 꺼내놓을 거야. 그리고 묻지 않을 거야. 왜였는지, 어떻게였는지, 누구 잘못인지. 그냥 그 자리에 너와 아이가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할 거야. 혜진은 책을 덮었어요. 눈물은 말없이 흘렀고 그 노트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빛났어요. 며칠 후 암자의 방문객 한 명이 올라왔어요.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손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여기 무심 스님 계시나요? 무심이 나와 그를 바라봤고 그는 말없이 책을 건넸어요. 사라진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그 책엔 붓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은 삶에서 벗어난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택했음을 믿으며 책의 마지막 페이지엔 스님의 과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의 무심과 똑같았어요. 혜진은 그걸 보고 물었어요. 엄마, 이 책 언제 찍은 거예요? 무심은 고개를 저었고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잊고 지내고 싶었던 날들이에요. 그날들을 다시 끄집어낸 건 너 때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그때에서 멈춰 있었을 거야. 그녀는 책을 들고 촛불 앞에 앉아 한 장씩 넘겼어요. 사진 속의 시간, 글 속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낸 현재의 엄마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껴안았죠.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무심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그녀의 손등 위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혜진은 다시 정만수의 노트를 꺼내 빈 페이지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사라졌고 왜 아빠가 매일 밤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는지. 그 모든 시간들이 서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 둘이
당신 목까지 살아갈 거예요. 햇살이 창밖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무심은 마당에서 나무를 쪼개고 있었고 혜진은 차를 우려 2잔을 들고 다가갔죠. 엄마, 잠시 쉬어요. 우리 같이 마셔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하늘은 맑았고 산속 공기는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날의 정만수가 다시 한번 웃어주는 것처럼 그들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혜진과 무심은 이름 대신 서로를 딸과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10년 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갔죠. 누군가는 말했어요. 떠난 사람은 추억으로 남지만 돌아온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나요? 그 마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 깊이 남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